안녕하세요. 오한마입니다. 2008년에 미국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중국 부동산 붕괴로 인한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은 완다가 무너지며 2008년 금융위기를 만들었던 전염 손실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재건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을 무차별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많은 금융기관들은 중국에서 뺄 수 있는 돈은 모두 빼고 있는 상황이죠. 도대체 전염 손실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며 셀 차이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그저 계기였을 뿐입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만들어냈던 것은 바로 전염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연준의장이었던 버냉키도 전염 손실 사태를 보며 이런 말을 했었죠. 몇 년에 걸쳐 일어날 일이 단 몇 주 만에 일어났다. 미국의 연준의장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 전염 손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전염 손실은 금융기관의 부도 처리 또는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자구 노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A은행이 중국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심각하면 부도위기까지 경험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B은행은 A은행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A은행이 중국 투자 실패로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B은행이 A은행에게 빌려준 돈들을 회수하지 못할 겁니다. 이처럼 A은행에게 빌려준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이러다 보니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 투자를 많이 한 은행이나 위험한 곳에 대출해준 은행을 기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 간의 신뢰도가 크게 악화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경우에는 괜히 지금 힘들어하는 은행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어떻게든 버틴 우리 은행까지 망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서 글로벌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 경색이 생기면 무시무시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지난 실리콘밸리은행의 부도 사태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3년 3월 10일 자산 규모로 미국 내 16번째 순위를 기록했던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산 이유를 들어보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은 자산의 대부분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니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치솟아 버리자 실리콘밸리은행이 보유한 채권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된 겁니다. 2022년 말 실리콘밸리은행의 채권 평가 손실은 1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5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20조입니다. 그러니까 20조가 넘는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서 은행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실리콘밸리은행이 무너지면서 막대한 손실을 봤던 금융기관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모건 스탠리 뮤추얼 펀드는 자산의 4.1%를 무려 실리콘밸리에 투자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스웨덴의 연기금도 투자 실패로 1조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투자 실패는 다른 금융기관에게 거대한 손실을 불러옵니다. 만약 이 당시 미국이 재빨리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처럼 퍼져나갔을지 모르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부실은 은행 하나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전염병처럼 다른 금융기관에 계속해서 손실을 전염시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은행 하나 무너지는 것도 금융기관들의 연쇄 손실을 만들어내는데 만약 나라가 무너지면 그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도 작은 나라도 아니고 무려 세계 2위를 차지하는 중국이 무너지면 말입니다. 지금 중국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셀 차이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골드만삭스는 중국은행들의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투매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중국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하자 실리콘밸리은행은 20조가 넘는 투자 손실을 경험하며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채권 평가 손실뿐만 아니라 대출부터 금융투자 손실까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국은행들의 손실액만 무려 2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작년 블룸버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냈었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4,915억 달러의 모기지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살벌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블룸버그가 이야기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5천억 달러 가까운 손실은 애들 장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부동산이 터지면 딱 부동산 영역에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이란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중국 내 회사채 디폴트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채권 발행 업체들은 지난 6월과 7월에 총 75억 위안의 지불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2달 연속으로는 지난해 12월과 1월 이후 최악이라고 17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많은 부동산 업체가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하고 중국의 경제 위기가 확대되면서 채무 이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채권 시장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통 가계부채의 부실률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은행 시스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채권 시장의 불안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가계부채로 은행의 전체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은행은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대출 문턱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은행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운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게 됩니다. 결국 자금 조달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겨우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위험 회피 현상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지금 중국 채권 시장을 보면 환장할 노릇입니다.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중에서 약 45%가 부동산 관련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도래분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리스크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중국 회사채의 65%가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과 관련 없는 회사채를 중국 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셀차이나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과연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부동산 개발업의 경우에는 현금 비중도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재고도 60%에 육박하고 있기에 더더욱 유동성이 메말라 있죠. 이 상황의 기업들의 자금 압박이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참고로 지금 중국의 역외하이힐드 채권의 경우에는 이미 30%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용불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리먼 사태가 한국에게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국내 금융권의 영향은 미미할 수준으로 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금융위원회는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권의 익스포저가 4천억 원에 불과하다. 부동산 신탁 같은 간접 익스포저마저 포함해도 1조 원 미만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나 될까요? 2016년 한국의 채권 보유국 1위가 중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도 한국 상장 채권의 60%를 중국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중국 수출 비중이 20년 만에 감소했다고 해도 아직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출국 1위라는 겁니다. 이런데도 중국 쇼크가 우리나라랑 관련이 없겠습니까? 설사 그들의 주장대로 관련이 없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중국 국채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규모를 보면 무려 2조 위안이 넘습니다. 이미 중국 채권 투자에 물린 금융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투자한 미국 금융기관이 중국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문제가 이것뿐일까요? 항상 강조해왔듯이 경제위기의 진짜 무서움은 투매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도 은행 사정이 불안해지자 보유한 국채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중국이 현금이 부족하다면서 보유했던 한국 채권을 매도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채권 투매가 일어나는데 한국의 국채금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한국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지 않아도 금리가 치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영끌부터 건설업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과연 괜찮을까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위험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고 괜찮으면 왜 그걸 위기라고 부르겠습니까? 괜찮을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기가 사라지던가요? 경제는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중국발 위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글로벌 신용경색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발 위기가 현실화되면 시장의 위험 회피 성향은 더욱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미국으로의 자본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고요함 속에서도 한국 채권 시장은 경색되고 있습니다. 은행 사정도 안 좋아지면서 은행채가 범람하자 이자를 아무리 올려도 회사채가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건에서 글로벌 신용경색 사태로 채권 시장이 침체되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채권 물량이 쏟아지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출금리도 버티지 못하는 영끌들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자 부담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더 안 좋아지면 그땐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가뜩이나 무역 적자로 수많은 기업들이 한계 기업까지 몰린 상황인데 이에 조달 환경까지 악화되면 인력 구조 조정이 정말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괜히 중국에서 돈을 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는 손실이 나중에 일어날 손실보다 훨씬 값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험할 때는 관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부디 현실을 직시하시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